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볼 텐데, 기본 강의 때는 이제 기초 개념 설명에 이제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심화 강좌 때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이제 핵심 판례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내용부터 먼저 좀 정리 좀 해보죠. 422페이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뭐 입법 목적, 이게 쉽죠? 입법 목적. 요건 이제 누구를 보호하자는 거죠?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래서 국민의 무슨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거죠? 주거죠. 주거생활 안정보장. 이게 목적입니다. 다만 이제 민법상 임대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는 뭐 동산 임대차든 건물 임대차든 그리고 그 건물이 뭐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그 다음 토지 임대차든 다 적용되는 것이라 모든 물건 임대차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라 이걸 일반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중에서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했을 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라 이걸 특별법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 일반법에도 있고 특별법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죠?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죠.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찾아봤더니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일반법으로 가서 그 내용을 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먼저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일반법으로 가서 그 내용을 메꿔주어야 한다. 이게 일반법 보충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내용하고 다르게 특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에게 만약에 유리하다. 그러면 유효.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무효로 되는 겁니다. 적용 범위도 간단하죠. 적용 범위. 일단 주택의 전부를 임대차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주택의 일부를 임대차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돼요. 그 다음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했어요. 본질이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본질이 비주거용 건물인데 그중에 일부를 주거용으로 썼어요. 그럼 이건 본질이 비주거용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미등기 전세는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연인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법인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안 돼요? 법인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자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못하니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신 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법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더하기 지방공사 이렇게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서 이제 전세 임대주택을 이제 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 한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직원들을 이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 또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보장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세 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입니다. 중소기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를 좀 봐봐요. 423페이지에 가서 적용 범위 관련 판례 있죠? 일단 1번.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는 공무상의 표시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지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실지 용도죠. 실지 용도. 그 다음 2번. 언제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 임대차 계약 중간에 주거용으로 개조가 된 겁니다. 개조. 그럼 개조가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나눠봐야 돼요.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러면 개조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승낙 없이 그냥 개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아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잘 보실 내용이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임의로. 그러니까 임의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임대인에 뭐가 없다.
승낙이 없다는 겁니다. 승낙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개조해도 아예 적용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3번.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지가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포함된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주택에 대지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경매가 이루어질 때 그 토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건물만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 건물이 모두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주택에 대지가 포함된다. 이 말은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거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가볼까요? 425페이지. 자, 먼저 대항력 취득하려면 뭘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 대항력이라는 게 신소유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대항력 취득하려면 대항 요건 갖춰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주죠? 전입신고. 그러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오전 빵시에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판례 내용을 바로 보죠. 판례 내용. 자, 426페이지.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자,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 가족 누구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법의 적용을 받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 것도 포함된다, 가족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2번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요 대항 요건은 대항력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존속 요건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존속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계속이에요, 계속. 그 집에 눌러 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전입신고가 돼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해보세요. 3번. 대항력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미줄하시고 가족과 함께 몽땅 다 전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눌러 살고 있는 동안 계속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대항 요건이 없어졌으니까 대항력도 같이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괄호 보세요.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남겨두고 임차인 혼자만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는 최초 전입 시에 계속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볼까요? 단독주택 미출하시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뭐만 정확하면 된다? 지번. 그 다음에 6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 7번에 가시면 임차인이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틀리게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잘못을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한 거죠. 그럼 이때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세요.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된다. 그 다음 9번에서 임대인의 승낙, 정확하게는 동의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인이 이 사람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하면 안 돼요. 전차인이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을 해야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갈까요? 매도 임차 동그라미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주택을 팔고 다시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원래 대항 요건이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이에요. 그러면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팔고 다시 임차해서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주택 인도 받은 거고 옛날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이걸 기준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팔았으니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대신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력 발생하는 게 대항 요건을 갖춘 그날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날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 날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 날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